뭐 이제 벌써 이거만 해도 벌써 좀 한참 된 얘기죠. 이런 가격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뭐 하여튼 2017년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수많은 그 변곡점들을 거치면서 이제 쭉 등락을 거듭하고 뭐 그래온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제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접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5년쯤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그 어떻게 블록체인을 전공하셨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분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제가 공부하고 했던 분야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기계에 들어가는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계하느냐, 뭐 이게 제 주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강연하는 대상은 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자들, 뭐 LG전자 무슨 뭐 가전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하느냐 이제 이런 거 강의했었는데, 그럼 뭐 어떤 계기로 뭐 이제 이 블록체인을 접하게 됐느냐, 이게 저도 이게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어떤 교훈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창 뭐 그런 연구들 하고 또 뭐 대내 활동하다가 2012년에 뭐 어떤 하여튼 계기가 돼서 이제 정부의 이제 기관에 좀 기관장을 좀 가게 됐어요. 이제 IT 쪽에 관할하는, 이제 아마 뭐 IT 쪽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관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의 미션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이 IT 분야가 항상 통신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좀 소프트웨어로 바꿔라. 제가 또 소프트웨어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원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년 그 정부기관에 이제 기관장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또 주로 이제 그런데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가시죠. 또 그냥 정치에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정부가 바뀌면 대학 교수들이 많이 이제 또 들어가잖아요. 뭐 정부 기관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무슨 뭐 정치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막 뭐 어느 무슨 캠프에 들어가고 뭐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전 또 이제 공과대학 교수고, 대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 경영과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공대 교수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이슈가 생기고 해서 이제 제가 가서 한 3년 해보니까 이게 뭐 저는 그래도 좀 뜻을 가지고 갔는데, 이 기관장이라는 역할이 이게 뭐 제대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매일같이 뭐 국회 가서 혼나고 또 이제 그 정부 행정기관하고 또 뭐 조율하고 또 언론사 여기도 이제 뭐 또 이제 기자님들하고 또 뭐 이런 거 조율하고, 또 내부는 내부대로 그 공공기관의 그 갈등들 뭐 이런 거 노조와 또 뭐 실갱이하고 뭐 맨 이런 일들에 그냥 뭐 매일같이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하고 이제 학교를 오니까, 저는 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인데 그 사이에 이 컴퓨터의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동안 진짜 논문 한 편 못 보고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막 여기에 하고 학교 오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이게 은퇴할 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거 무슨 연구하면서 살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 옛날엔 그래도 잘했어.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소사이티 회장도 하고 하면서 좀 잘 나갔었는데 나는 이제 뭐 할까 하면서 저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그 경영 경제 쪽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에
이게 핀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금융을 잘하는데 IT를 잘 모르는데 박 교수는 그래도 IT 많이 그쪽에 그래도 뭐 좀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핀테크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쪽 한번 들여다볼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핀테크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활동도 하고 뭐 국회 가서 또 뭐 핀테크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막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핀테크라는 분야는 뭐 기술의 이슈라기보다는 이건 정책의 문제예요. 워낙 우리나라 이 금융의 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우리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 무슨 비트코인 얘기하러 와서 왜 뭐 딴소리 하나 이렇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 쪽에 연구를 하고 싶은데 뭐 연구할 거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있는 기술 잘 쓰면 되는데 워낙 이 금융에 대한 규제가 많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별로 이렇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핀테크 쪽을 보다가 발견한 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은 좀 연구할 게 많은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상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참 만든 사람 천재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꼭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철학이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 나는 이제 블록체인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블록체인 연구센터도 만들고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우리 연구실은 다 블록체인 연구할 거야. 막 그러고 이제 학생들 소프트 엔지니어링 뭐 하고 싶으면 해도 좋은데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쫓아오려면 쫓아와.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2015년 그때 후반부쯤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2015년 그때 뭐지라고 이렇게 느끼실 분이 계신데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연구 시작하면서 좀 뭐 이렇게 공부도 할 겸 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 했는데 그때 한 25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러면 좀 확 와닿으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때는 저는 꽤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막 실험도 하고 뭐 보내는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제가 좀 그런 비트코인의 활용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주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신촌에 가면은 비트코인을 받는 식당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거북이 식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거북이 식당이 카레를 잘해요. 그럼 저 이제 학생들 쭉 데려가서 카레 먹고 비트코인으로 띡 결제 딱 끝난 거예요. 지금이야 뭐 QR코드 하고 이게 너무나 하지만 2015년에 딱 보면 애들이 카드를 긁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해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유용한 기술이야. 이거 우리 연구 좀 해야 되겠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실리콘밸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출장 갈 때는 우리들 여러분 해외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미국 가면 또 미국 달러 좀 바꿔야 되잖아요. 또 영국 가면은 또 옛날에 이제 유로화 또 파운드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쓰다가 또 남으면은 또 와서 또 은행 가서 또 바꾸고 아니면 또 이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그러면 그냥 또 갈 것 같으면 그냥 여행 가방에 그냥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다 저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돈 바꾸고 하고 근데 저는 딱 그냥 핸드폰에 그냥 비트코인만 넣어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월렛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냥 근데 실리콘밸리만 해도 B.ORG 딱 내 있는 위치에서 딱 치면은 가까이에 있는 커피숍부터 레스토랑, 호텔에 비트코인 받는 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또 B 사인 있으면 가서 띡. 실리콘밸리 가서도 띡. 런던 가서도 띡. 무슨 이걸 바꾸고 환전을 하고 너무나 아주 이 편리한 화폐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걸 왜 썼나? 갖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거북이 식당의 그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한번 하도 신기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나와서 비트코인 받을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이제 신촌만 해도 그 배낭여행하고 외국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거야. 걔네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온 애들이 있대요. 그거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뭐야 그러다가 또 알아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고,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제 20만 원 이랬지만은 이게 그래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었어요.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씩. 근데 지금처럼 저렇지는 않았고, 그냥 마치 요즘 달러 이렇게 움직이듯이 한 일주일에 100원, 어쨌든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도 하여튼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시간도 지나보면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은 이게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재미를 붙여서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그 거북이 식당이 생각이 나서 갔더니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이거 돈 벌어서 그냥 이제 그만두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장황하게 옛날 얘기하면서인데, 이게 말이죠. 저도 제가 소프트 엔지니어링 연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쭉 했으면 그냥 그거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삼성전자 가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간에 자이든 타이든 뚝 끊고 어디 딴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것을 갖다 그냥 제가 가졌던 것을 그래도 소프트 엔지니어링의 약간의 그 지분과 명성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손이 비니까 나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이 블록체인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요즘 사실은 코인 값이야 그래도 저는 해피해요. 그 옛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소프트 엔지니어링 했을 때는 그 삼성전자 핸드폰 개발팀 LG전자 이런 데 강의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슨 포스코 무슨 그 사장단 회의 이런 데 가서도 강의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아주 또 하여튼 그런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블록체인 연구하기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 계기가 제가 뭐라도 이렇게 갖고 있던 것을 탁 놓으니까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연구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 계실 텐데 한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자기 전공했던 거 평생 하지 이렇게 이런 거 새로운 것을 갖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인생의 교훈이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려면은 좀 내가 가지고 있던 뭐를 이렇게 탁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기존에 했던 걸로 계속, 특히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가 보는 시각, 이런 거, 기존에 이걸 가지고 자꾸 비트코인을 해석하려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7년 이때부터 막 이제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요가 많았어요. 저도 공부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게 오래 공부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러주시니까 이제 가서 하면은 어느 경제학자나 이렇게 그 금융권에 오래되신 분들은 막 저한테 그 당시에 화를 내셨어요. 아니,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값이 높고. 이거 튤립 아니냐? 이게 옛날에, 지금도 튤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루나 터지니까. 막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경제학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다. 제가 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것만을 가지고 어떤 중앙 집중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보려면 좀 이렇게 좀 비워놔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생기고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하여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어떤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어프로치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두에 너무 제 개인 얘기까지 하면서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널뛰기를 좀 하는데 올해 특히나 이제 2021년 작년 초에 또 어마어마하게 또 그냥 큰 그냥 막 그 광풍이 일었잖아요. 엄청 막 오르고 이제 여기에 그 몇 가지 이제 작년에 그 비트코인의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아니 여기에 이제 항상 우리 그 코인 얘기 나오면 나오는 이 일론 머스크 이제 참 시대의 풍문이에요. 정말 미래를 보면서 정말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막 테슬라도 이제 우리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우리 테슬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급 뭐 하고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한 1조 7천억 원 상당의 막 비트코인 매입하고 이러니까 막 값이 막 뛰고 막 그랬죠. 또 이러다 나중에 또 뭐 그런데 비트코인이 너무 뭐 전기를 많이 쓴다고 뭐 그래가지고 또 테슬라 또 안 받겠다니까 또 뭐 출렁출렁하고 하여튼 여러 그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그 기여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이요. 아마 여기 컨트롤 해주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그냥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2021 작년에. 근데 물론 여러분 그 많은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금융에 계신 분들은 약간 코웃음 치죠. 야, 엘살바도르는 나라 자체가 이거는 이 경제 시스템 나라도 아니다. 뭐 그런 데서 뭐 그렇다 독재 국가 그런 데서 법정 화폐로 했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진일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 비트코인 이것을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걸 가상화폐다 뭐 이렇게 불렀다가 또 이거는 화폐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아니 화폐는 국가만이 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화폐라는 단어를 붙이냐. 그래서 이거 갖다 또 가상 자산, 뭐 디지털 어셋, 뭐 이걸 아주 공식 용어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자산임 아니 디지털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가상 자산 하다가 가상이란 말은 약간 허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가상 자산 하여튼 뭐 이렇게 부르지 화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하튼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것을 국가의 법정 화폐로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격상을 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코인 가격의 상승에 하여튼 뭐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이게 중요한 스태핑 스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비트코인의 그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2010년 5월 22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혹시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유명한 피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들어낸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실물의 진짜 물건과 교환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2010년 5월 22일 날 일어났고 플로리다에 사는 그 프로그래머인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기여한 사람이 있죠. 라슬로라는 그 친구가 야 이게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뭐 코인 발행하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실물 물건과 한번 내가 구매해 보겠다. 그래서 피자 2판을 받아줄 사람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어느 피자 가게에서 그래 라지 2판에 10,000비트코인에 우리가 줄게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10,000비트코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뭐 하나 얼마 합니까? 하여튼 뭐 2천억, 3천억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게 20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여러분 12년 전에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 그 비트코인이 실물 경제와 접점을 이뤘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에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서 인정한 그 사건도 굉장히 나중에는 아마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튼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그 전 세계에 더 알려지고 뭐 이렇게 퍼지게 만든 이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2021년에 아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021년 1월 달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게임스탑 그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이요. 이거 그냥 제가 눌러도 가나? 이 게임스탑 그 사태가 뭔지를 제가 조금 이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이제 그 배경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게임스탑 사태는 2021년 1월 말쯤에 일어난 그 월가의 그 금융사와 이 개미 투자자들 간에 일어난 한판 이 승부가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럼 무슨 사건이냐? 이제 배경을 알려고 그러면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이 콘솔 게임, 옛날에 그 콘솔 게임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 그 콘솔 게임이라고 80년대 이렇게 후반 이럴 때 우리 다 동네마다 그 문방구 옆에 보면 갤러그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화면 놓고 거기서 막 게임했잖아요. 그런 걸 콘솔 게임.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요. 그거를 갖다 이제 처음 만들고 이것을 보급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굉장히 아주 그 주가도 높고 막 그랬던 경쟁력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모바일로 바뀌고 그러면서 다 우리 주변에 그 콘솔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내 컴퓨터에서도 다 얼마든지 게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막 떨어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20년 들어가면서 회사도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도전하겠다 하면서 회사의 그 면모도 바꾸고 이제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꾸물꾸물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미국의 그 레딧이라는 그 주식 토론방,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 주식 그 토론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요거 괜찮겠는데 얘네들이 다시 변신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 주식에 좀 우리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이제 주가들을 조금씩 이제 주식을 점점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미국 이제 특히나 이 헤지펀드사의 그 멀빈 캐피털이라는 그 아주 큰 헤지펀드사의 대표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한물간 그런 회사에 뭘 니네들이 그렇게 또 뭐 산다고 그러냐. 니네 이렇게 막 사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 공매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공매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거 떨어질 거 뻔하니까 다 팔아놓고 나중에 사서 이제 주고 그 차익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최근에 다시 이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멀빈 캐피탈에서 공매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매도 하기 시작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저기 공매도 하는 이유가 있겠지 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MZ 세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또 저런 또 이 헤지펀드사가 또 이거 공매도 들어와? 우리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힘을 합쳐서 공매도 막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이게 대동단결해서 막 하니까 주가 하락을 막고자 막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이게 막 2배 이상 막 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또 이 일론 머스크 항상 많이 하는 일론 머스크도 또
젊은 친구들하고 또 그런 어떤 공감대 가지니까 야 공격하라 막 이런 거 막 트위터에 막 날리고 막 자기도 합류할게 막 이러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동학개미들도 막 거기에 조인해서 막 사고 막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 사이에 주가가 이게 1700%나 그냥 엄청나게 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반적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사는 뭐 몇 조 원의 손해를 보면서 이거 다시 그 높이 뛴 가격으로 사서 이거 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제 끝난 거죠. 야 이거 보면서 이 동학과 서학 개미들이 이 월가의 그 이 금융사의 이 대항에서 한번 멋지게 한 판 이긴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로빈훗이라는 이 주식거래 서비스 앱인데 이 친구들은 초기서부터 우리는 이 너네 개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앱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도 적게 받고 이런 기존의 금융사들의 그런 데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뭐 하면서 같이 그 레딧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로빈훗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랬던 그 주식거래 서비스인데 막 그 개미들이 막 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앱에 셀은인데 바이 버튼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그야말로 헐이죠. 아니 갑자기 어떻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이러니까 다 자기네 한통속인 거예요. 이 금융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더 못 사게 하자. 이런 사건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탐욕스러운 이 금융사들의 이런 서로 간의 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최근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래서 이 게임스탑의 이 사건의 본질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미국 금융 중심가의 그 월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의 표현이 한번 터져 나온 그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이 MZ 세대들은 말이죠. 이 MZ 세대들은 이 자기네들 자체가 경제 주체가 돼야지 이 월가의 헤지펀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표현이 딱 한 10년 전쯤에도 일어난 10년 조금 더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의 탄생이 바로 이런 이 월가에 대한 이 개미들의 어떤 그 이 불신의 표현으로 사실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 전에요. 2008년에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바로 금융위기 사태예요. 여러분 금융위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그냥 은행들이 막 자기네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그 이 주택담보대출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집은 사면은 돈 번다 뭐 이런 거 해서 막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까지도 막 집을 막 서너 채까지 뭐 담보 잡아서 막 주니까 막 갖게 돼. 막 이러다가 이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쫙 다 무너진. 그래서 미국 금융 그 시스템이 이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로 모든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몰린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이건 뭐 누가 우리 요즘처럼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공급이 뭐 안 되고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은행들이 막 자기네들 막 파생 상품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막 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뻥 터진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게 바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인데 이때 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그럼 다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은행이 파산하면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은행들이 파산하게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너네 빚을 다 우리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에서는 이제 달러를 찍어냅니다.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다 이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일반 그 시민단체에서는 막 그 미국 의회에 가서 막 반대하고, 왜냐하면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그 노동을 해서 그 저축을 해왔던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자기가 그 저축해놨던 그 예금의 가치가 그냥 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막 가서 하고 월가에 가서 막 항의하고 하는 그 옛날 그 2008년에 그 기사들 보면 그런 사진들이 나오고 그런 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빚잔치 해주고 다 정부에서 다 구제금융 해줬는데, 저도 이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저 유튜브의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금융사 임원들은 또 인센티브 잔치하면서 와인 마시고 뭐 그러니까 빚 다 갚아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또 다 인센티브 받고 뭐 막 이런 그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막 더 증오를 막 불불 끓게 하는 거죠. 막 니네들 욕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진 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뭐 그런 잔치.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월가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런 불신, 그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2009년에 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논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은 뭐냐? 그 실체는 피어-투-피어, 서로 간에 그냥 서로 간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캐시, 이 화폐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비트코인을 소개하면서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 없이 너와 내가 전자적으로 서로 지불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캐시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있다. 그 이름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논문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이제 발표가 돼요.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런 그 당시에 이 사이버 펑크 그룹 뭐 이런 이제 그 그룹에서 이것을 내놨다라고.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돈의 홍수를 겪고 이 금융 시스템 때문에 그 고통받는 개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지 말자. 전 세계가 그렇게 은행이 돈 찍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전자적으로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면서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술이 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런 이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나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토는 우리가 중앙에서 뭔가 중앙화돼서 뭔가를 다 컨트롤하고 하는, 그럼으로써 중앙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막 피해를 입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를 통해서 외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기술에 담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죠. 이러한 그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바로 기술은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씩 이것을 알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세상에 점점점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지금 이제 오늘에 이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탈중앙화에서 누가 어떤 중심이 돼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고도 서로 간에 믿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 캐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의 핵심인데, 그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 갖다가 다 기술적으로 오늘 갖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뭐 설명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근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블록체인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소개할 때 그 표지에 더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결했던 방식은 어떤 중앙에 제3의 어떤 믿을 만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공증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근데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서로 가장 믿지 못하는 이슈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돈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서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제3의 어떤 그 기관, 믿을 만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형성해서 그런 거래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은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기관은 수수료도 받고 뭐 하면서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중앙화된 어떤 그 기관 없이 서로 간에 피어투피어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뭐 좋다 이거죠. 뭐 블록체인이 그래 뭐 신뢰를 만들어주고 뭐 비트코인도 뭐 만드는 기술이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기술적 발전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 측면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떤 문학의 발전의 어떤 흐름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떤 정치 발전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떤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와 경제 구조가 계속 바뀌어가는 그러한 어떤 흐름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철기 시대. 그럼 철기 시대가 뭡니까? 철기라는 혁신적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술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진 민족이 없는 민족 막 때려부시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그 근본은 다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 때문에 우리의 사회구조, 정치구조가 다 바뀌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의 연속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근래에 우리 인류에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미친 기술적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 이 PC의 발명을 굉장히 임팩트가 큰 기술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컴퓨터의 발명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굉장히 큰 사건이야. 기술적 사건이야. 그죠? 우리가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 이전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큰 방에 엄청나게 큰 기계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뭐 이런 데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대를 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수억 대의 컴퓨터들이 팔려나갔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은 각각의 컴퓨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쌓인 정보들을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0년대나 이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 이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고 그럴 때만 해도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어떻게 이 정보들을 교환했습니까? 여러분 이 플라스틱으로 넙대대한 플라피 디스켓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끄덕끄덕 하시면 약간 올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도르륵 해가지고 또 이쪽 컴퓨터에 또 넣어서 도르륵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보를 교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또 뭐 이제 회사 같으면 이런 큰 릴 테이프 가지고 밤새도록 돌려가지고 또 이 테이프 또 여기다 또 꽂아서 또 돌리고 은행 같으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환했잖아요. 이러한 방법은 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나 굉장히 제약이 많은 정보 교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여러분 WWW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의 그 컴퓨터를 거미줄처럼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안방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쉽게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제가 독일에다가 정보를 쉽게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상이 열린 거예요. 뭐 이 인터넷이야말로 여러분 뭐 정말 인터넷이 없는 우리 인류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터넷이 이 우리 인류에 미친 이 영향이나 이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터넷 때문에 폭삭 망한 기업도 생기고 이 인터넷 때문에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팡이라는 그 플랫폼 기업들 뭐 페이스북, 아마존 무슨 뭐 유튜브 뭐 등등등 구글 뭐 이런 등등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막 만들어지고 말이죠. 하여튼 이 전 세계 지형이 바뀐 그런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정보는 주고받는데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복사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복사해도 상관없는 거, 뭐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사진이다, 글이다, 뭐 이런 것들은 막 서로 막 쉽게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밸류가 있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뭐 이런 거는 서로 쉽게 주고받는 것이 여전히 꺼림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인터넷상에서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페이팔이다 뭐다 뭐 이런 제3의 또 기관을 두고 뭐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인터넷상에서의 신뢰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시켜 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이 덮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정보만을 쉽게 주고받았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 것, 돈이다, 뭐 중요한 계약 문서다, 이런 것들도 쉽게 서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블록체인이 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이 덮이면은 가치가 있는 것도 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블록체인이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현재의 인터넷을 제1의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덮인 이 가치의 인터넷, 제2의 인터넷.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바로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악유가 있기는 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현재 제1의 인터넷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이미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야, 이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연다 그러면 그 임팩트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블록체인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에 뭐 한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석 달에 한 2번 정도씩 이제 제가 고정적으로 이제 칼럼을 썼었는데 그 칼럼 중에 제가 쓴 제목 중에 하나가 신플랫폼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글을 하나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국경제 뭐 박수용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칼럼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이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거였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로고들은 눈에 그래도 많이 익으시죠? 그죠? 많이 보던 로고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로고는 좀 생소하시죠? 이게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건 좀 코인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약간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현재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꼬물꼬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제 눈에는 얘네와 얘네 간에 새로운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사실은 이때 넘어갈 때 제1의 인터넷, 지금 여기 뒤에도 나왔죠. 여기 갖다 이제 혹자는 웹 2.0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 2.0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그때 2000년대에 그때 막 닷컴 버블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굉장히 리딩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크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 F 써 있는 거 요거 많이 쓰고 계시지만 말이죠. 이 페이스북보다 3년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미 막 방 만들고 뭐 거기 벽지 바르고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이랬던 서비스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싸이월드, 그렇죠.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딱 3년 먼저 시작했어요. 나중에 주커버거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싸이월드 벤치마킹 많이 했었다. 네. 그런데 그 싸이월드가 3년 먼저 시작했는데 뭐 그 이후에 무슨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이런 거에 많이 막 속박도 받고 맨날 뭐 불려다니고 또 글로벌화 하지 못했죠. 미국 진출했지만 또 정서가 안 맞았는지 하여튼 글로벌 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스르륵 그냥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고는 우리 다 이제 이거 쓰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동유럽에 아주 작은 나라인데
여기가 또 이 디지털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사례를 많이 드는데, 근데 에스토니아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처럼 아주 국가 기업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선전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에스토니아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인데,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쓰는데 인터넷으로 서로 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거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쓸 수 있어. 바로 스카이프라는 서비스예요. 스카이프. 에스토니아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고, 나중에 이 스카이프라는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80억 달러를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토니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좀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스카이프라는 회사가 설립되기 딱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 올드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얼 패드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새로움 정보통신 다이얼 패드. 인터넷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서비스 한때 막 굉장히 열광. 공짜로 전화하고 막 전 세계 막 뭐 미국이 뭐 다 통화되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미국쯤 통화하려면 막 끊어지고 뭐 하고 막 그랬죠. 그러나 하여튼간에 재수 좋으면 막 통화도 되고 막 공짜로. 야, 이 신기한 서비스였어요. 3년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도 뭐 우리나라 통신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저촉을 많이 받고 말이죠. 뭐 이러니까 이게 크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웹 2.0 시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만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서비스들을 젊은 사람들이 막 창업하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못 키워준 거야. 그런데 다시 웹 3.0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글의 그 요지였었어요, 사실. 거기 칼럼에는 이런 그림은 없죠. 이제 그냥 글로만 쭉 쓴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좀 놓쳐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이제 2017년 그때 아마 핫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은 뭐 지금 힘이 약했지만 빗썸이 전 세계의 거의 1위의 거래소였었어요. 지금 그 미국에 상장된 그 저기 뭡니까 코인베이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 있잖아요. 걔네들은 빗썸 밑에 와서 맨날 뭐 우리 뭐 좀 같이 할래 막 이러고 막 그 당시에 막 그랬었어요. 근데 뭐 조금 뭐 이렇게 붐 좀 일어나려다 보니까 막 뭐 정부에서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뭐 사기고 막 그 저 법무장관이 뭐 다 전체 막 금지시키고 막 하니까 막 다 그냥 어이쿠 뜨거워 그러고 그냥 다 사라지고 뭐 싱가포르 가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때 기회를 놓친 거죠. 지금은 뭐 좀 뭐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데 뭐 빗썸이 어디 뭐 견줄 그런 그것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정말 전 세계의 그런 그 이 암호화폐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했던 친구들이 계속 와서 뭐 컨퍼런스 열고 하나 아주 성지처럼 됐었어요, 사실. 저도 그 기억나는 게 그 여러분 그 에이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에이다를 만든 친구가 그 찰스 호스킨스라는 그 친구는 그 콜로라도 대학 교수였었어요. 교수하다가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 찰스 호스킨스가 그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센터 만들고 뭐 할 때 2016년 후반인가 17년 그때 저희 학교 왔었어요. 저희 학교 와서 막 세미나 하고 그랬어요. 뭐 사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거 막 세미나 하고 그때도 이제 뭐 저한테 야, 나 에이다 만들었는데 너 그 일원에 그냥 왕창 가져갈래? 뭐 막 근데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도 2017년쯤 되니까 이제 확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또 강남에 왔다고 저거로 보자고 그래서 같이 밥 먹는데 자기가 세금이 36 밀리언 달러가 세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36 밀리언 달러 여러분 세금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그 에이다 가치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세금을 맞았다는 건데, 야, 그 뭐 이걸 왜 너 신고해서 그러냐. 근데 자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는 어차피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이 이 금융법이 또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냥 경제사범은 거기는 아주 그냥 뭐 막 그냥 70년 뭐 금고형 막 뭐 이렇게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어떤 것들은 초기에 어떤 것들은 실험적인 것들은 허용해 주지만은 어떤 룰이 만들어지면 그 룰을 또 어기면은 무섭게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제대로 신고하고 하니까 막 세금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야, 너 쏘리 $6 million 뭐 어떻게 하려고? I can manage it?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 벌게 벌었나 보다. 뭐 그런데도 하여튼 그때도 한국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막 이제 그 못하게 하니까 점점 없어지고, 요즘은 찰스 호스킨스 그 친구한테 메일 보내도 답장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놓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놓치지는 않았으나 좋은 기회들이 웹 3.0 시대에도 우리가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2.0에서 웹 3.0 생태계로 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근데 이제 여러분 웹 3.0에 대한 뭐 이야기들의 해석이 아직까지는 좀 분분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거 그냥 마케팅 단어지, 이거 웹 3.0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3.0 시대로 가고, 그러면 2.0과 3.0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뭐 벌써 로고들이 다르죠. 로고들이 다른데 2.0은 독점적 플랫폼 기반의 그 웹 서비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유튜브가 딱 하고 니네 여기 와서 뭐 써.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뭐 조금 뭐 그러면 조금 너네 뭐 이렇게 기여한 것 좀 보상해 줄게. 뭐 그 정도. 그런 대부분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다 플랫폼 제공자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서비스 시대라 그러면, 이 웹 3.0은 사실 블록체인을 탈중화하잖아요. 근데 탈중화하지만은 어떤 기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서로 거래가 일어나고 서로 그 탈중화된 상황에서 서로의 그 참여와 보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태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제공자는. 그러나 그 수수료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참여와 보상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에 대한 지불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태계. 이것이 바로 웹 3.0의 생태계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플랫폼들이 진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직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런 사례들이 아주 미미해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웹 3.0의 서비스하고 웹 2.0의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 서비스, 여러분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너무 흔한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럼 게시판에 내가 글 올리고 누가 여기서 뭐 또 답변 주고 뭐 좋아요 누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참여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라간 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막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득?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 또 그 플랫폼 제공자는 뭐 광고도 때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또 데이터들을, 행동 패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딴 데 팔기도 하고 하면서 플랫폼 제공자는 이제 이익을 갖죠. 물론 거기서 뭐 여러분 네이버 같으면은 뭐 지식인 같은 데서 뭐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뭐 포인트 비슷하게 뭐 좀 주기는 레커기션 해주시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시판은 웹 2.0의 게시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웹 3.0 컨셉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게시판이 있는데 그 뒤에 모든 참여자들의 월렛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딱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5원 페이가 자동적으로 월렛끼리, 근데 그 5원이 뭐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렇지만, 이래서 5원의 가치가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누른 거에 대해서 내가 올린 사람이 1원의 가치를 보상해 준다라든지, 서로 이런 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마이크로한 페이먼트들이 뒤에서 막
다 오가는 거예요. 그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준 사람, 정보를 쓴 사람들이 다 지불하고 보상받고 하면서 그 일어나는 그런 게시판. 이게 바로 웹 3.0 게시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로 가능해진 거야. 그러면 뭐, 그 5원, 1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느냐?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쌓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냐면은 다 참여하고 뭔가 활동하고 뭔가 내가 기여하고 한 것들이 정당하게 다 대가를 받고 보상되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 그게 바로 웹 3.0 플랫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언페어한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와 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요즘은 뭐 P2E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플레이 투 원 게임도 다 이제 어닝하는 그런 게임들. 그냥 예전에는 내가 그냥 즐기고 뭐 그 안에서 그냥 뭐 무기 좀 가지고 있고 뭐 내가 자랑하고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것이 다 어닝으로 다 바뀔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런 투 이다. 뭐 그래서 뭐 내가 좀 뛰고 운동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오고 말이죠. 그 저도 보진 못했는데 제 아는 그 후배가 그 최근에 토스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그 토스도 이제 많이 걷고 이러면 뭐 보상을 좀 주는데, 내가 뭐 그러면 뭐 5km를 쭉 반경을 돌았다 그러면 이제 위치가 다 있으니까 말이죠. 그 쭉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걷다 보면은 저기 50m 저 왼쪽만 가면 파리바게트인데 거기 가서 한번 딱 찍어주면 50원. 뭐 이런 보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다가 여기 50m 잠깐 갔다 올까. 사실 50원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서 그냥 한번 찍으면은 50원. 그건 다 이제 광고주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도 유도가 되고, 그런 또 행동에 대한 또 보상이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는 항상 산책 나가면 맨날 이거만 보고, 야 여기 좀 50m 좀만 더 가자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그 재미라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걷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참여와 보상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뭐 이러한 서비스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웹 3.0이 만드는 생태계고, 이거에 기반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이니셔티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래 웹 3.0 라이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 생활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이제까지는 그냥 뭐 DID다, 뭐 NFT다, 뭐 디파이다, CBDC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딱 저쪽 세계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핸드폰에 앱이 얼마나 많이 깔렸습니까? 앱 속에서 생활하듯이 이제는 탭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게 바로 웹 3.0 시대, 웹 3.0 라이프가 이제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좀 뭐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사실 뭐 개발자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씩 미래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좀 이제 화폐로 돌아와서 말이죠. 그럼 이제 미래의 화폐 모습들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그룹의 이제 화폐들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개인 혹은 집단이 발행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들, 지금도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요즘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각국 나라에서도 야 이거 이제 디지털 세상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의 돈은 이거 디지털 세상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 쓸 수 있는 우리 화폐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 소위 말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를 발행한 나라도 있고, 중국도 이미 발행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암호화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페이스북이 2017년에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습니다라고 미국에 신청했다가 아주 뭐 의회에서 호되게 혼났죠. 안 돼, 니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한 25억 명쯤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전 세계 2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여기에다가 사용됐을 통화, 화폐를 딱 뭐 지금 리브라라는 화폐를 그 당시에 한다고 그래요. 리브라 만들면은 전 저래도 리브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라 가지면 전 세계 25억 명 다 서로 페이먼트가 가능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얘가 달러에 도전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뭐 DM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옛날에는 리브라를 페이스북이 뭐라고 했냐면 유로화, 그러니까 세계 5대 화폐, 뭐 유로, 달러, 당연히 달러, 중국 유엔화, 그다음에 엔화, 또 뭔가 그 파운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그 화폐와 연동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은 저희는 그냥 달러만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뭐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 미국 정부는 왜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오케이 하느냐? 이게 CBDC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CBDC를 가장 지금 열심히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서 기존의 실물 화폐에서는 이미 진 거예요. 유엔화는. 그렇잖아요.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야,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라도 먼저 진출해서 이 디지털 유엔화를 쫙 뿌려버리면은 뭔가 우리의 영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열심히 막 지금 굉장히 속도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이 실험도 하고 이미 좀 그런 큰 그 성에서도 뭐 그 실제 통용도 하고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은근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디지털 위엔화가 저렇게 나온다는데, 그럼 우리도 미국도 그러면 달러 CBDC를 이거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민간 시장에 막 섣불리더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중국은 자꾸 디지털 세상에서 영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거 뭐 그냥 누가 어디서 발표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미국 정부에서는 야, 그렇다면은 다른 애들을 시켜서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상에서 넓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뭐 테더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은 그래서 그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해줬어요. JP 모간이나 이런 데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그러면 달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페이스북 니네도 우리 달러만 기반해서 한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도 뭐 나쁠 건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아직은 그런데 뭐 페이스북이 정말 이것이 허가를 받을까는 약간 퀘스천인데, 여하튼 미래에는 그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코인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어디 가든 맥도날드 코인 쓰면은 할인 혜택도 받고 뭐 이러면서 쓰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아마 이제 미래엔 생길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 경제 쪽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화폐가 저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디지털화되면은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것이 디지털화되면은 좀 약간 특정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순간 쪼개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쉽고, 붙이는 것도 너무나 쉽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편. 이 메일이 옛날 같으면 우편을 뭔가 편지를 외국에 붙이려고 우리나라 우체국 가고,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또 미국 우체국으로 가고, 미국 우체국에서 가고, 뭐 이렇게 하나의 메일 시스템만을 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편이 전자화, 디지털화돼서 전자 메일 쓰는 순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 서너 가지의 메일은 다 쓰고 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디지털화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서너 가지, 뭐 너댓 가지의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꼭 우리는 지갑에 꼭 우리나라 돈만 가지고 있고, 근데 뭐 그 지갑에다 우리나라 돈, 유로화, 무슨 뭐 엔화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되면은 내 디지털 월렛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 화폐들이 쭉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현상들이 지금 이 자산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실물 세상 혹은 하여튼 디지털 세상 자체에서 뭔가 이제 자산이 만들어지고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NFT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뒤에도 NFT 나오니까 하여튼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실물 세상의 자산이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 이게 카사 이거 유명한 그 사례잖아요. 그 금융위에서 지금 이제 허가받아서 이런 강남의 그 빌딩을 이제 토큰화, 코인화 시켜서 쪼개 뭐 그런 걸 요즘 뭐 조각 투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인으로 한 5천 원짜리 코인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개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자산이 디지털의 코인의 자산으로 바뀐 거야. 근데 뭐 어차피 예전에도 무슨 뭐 크라우드 펀딩이니 뭐니 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 금융 쪽에 오래되신 분들은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채권은 채권이네. 그냥 그죠? 그 부채처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증표를. 뭐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코인화돼, 토큰화됨으로써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디지털화되고 이 토큰화되면은 쉽게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뭐 쉽게 서로 간에 주고받기도 쉬워지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이 이렇게 코인화됨으로써 이 유통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 뭐 해놓으면 내가 뭐 얼마 뭐 100만 원 집어넣으면 이거 나중에 이거 팔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근데 내가 코인 가지고 있으면 야 너 이거 필요해? 나 이거 그냥 너한테 팔고 나 그냥 할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다이아몬드, 골동품, 미술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큰화되고 그 토큰으로서 서로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유통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제 뭐 이것을 갖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야, 나 김홍도 그림의 1000분의 1 코인이 있는데 너 피카소 그림에 이래서 10만 분의 1하고 바꿀래? 뭐 그런 일도 막 서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시장들이, 새로운 시장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세계의 자산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꼬물꼬물 일어나고 있고 이게 미래에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NFT잖아요. 이 NFT는 뭐 제가 따로 무슨 뭐 NFT라는 것이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사실은 우리 실물 세상에서는 내가 뭐 이래서 어느 땅의 소유주다 그러면 이것을 증빙하는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이제 구청에 가면은 그 어느 위치에 필지 뭐뭐의 사방 뭐 몇 평방미터 뭐 요거의 소유주가 누구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NFT야. 근데 단지 디지털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위치에 있는 어느 파일의 소유주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빙해주는 코인이에요. 토큰이에요. 이제 토큰과 코인도 사실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너무 좀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토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어느 파일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증빙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그림 같은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데
디지털로 그린 것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그림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1과 0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일은 아주 1.1획도 안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원본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닥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본 파일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수단, NFT 때문에 이 수단이 나옴으로써 그거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본의 주인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원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사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진, 디지털 그림 이런 것들이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또 이제 수집품으로 나오기도 해요. 마치 옛날에 미국에서 여러분 베이스볼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볼의 유명한 그 선수들의 그 사진 만든 그 카드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비싼데 어떤 카드는 희귀종이 되면은 막 수억 원씩 막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카드를 수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똑같이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한 그 컬렉터블 수집품들이 만들어지고 수집품들을 사고 그 수집품들이 고가에 막 사고 팔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바로 이제는 이게 원본이다라는 것이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이게 원본인지 저게 원본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건 조금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트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조금 2021년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뭐 세계 경기도 다 떨어지고 암호화폐고 뭐 다 좀 가히 떨어졌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공급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값이 막 오르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한 장만 더 넘어가 주세요. 제가 좀 이제 그 NFT 중에서 제가 하나 이거 사실 많이 소개된 것이긴 한데, 조금만 더 앞으로. 특히나 이 컬렉터, 아까 수집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얘네들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NFT에서 이 지루한 원숭이 클럽, 뭐 보드, 뭐 에이프, 뭐 요트 클럽, 이거 사실은 이 원숭이 그림이에요. 이거 원숭이 그림인데, 이 원숭이 그림이 각각 보면 조금씩 다르게 해서 10,000개가 발매가 됐어요. 10,000개가 발매됐는데, 이 각각의 원숭이가 거의 그 최저가 시작점이 거의 하나당 한 2억씩 그렇게 막 팔리는 이런 좀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들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팬들이 막 많아지고, 이 원숭이 이 NFT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나 이 원숭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치 우리 실세계에서 나 샤넬백 있어. 그러면 샤넬백 뭐 이런 듯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그런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친구들도 생겨요. 그런데 보니까 한창 좋을 때 하나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런 컬렉터블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아디다스나 무슨 이런 그 의류 회사들이 이 원숭이 그 NFT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 옷을 입혀서 또 새로운 NFT 만들고 막 그걸로 막 선전하고 뭐 그런 마케팅으로도 막 활용하는 거야.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막, 그래서 2차 가공, 3차 가공들이 막 일어나고 또 새로운 NFT를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런 시장들이 이제 커지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BYC가 2000년에 만들어졌나 아마 그렇게 생긴 지 아주 뭐 한 2년 3년 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인데 2021년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수익을 올린 게 이게 좀 100만 1000만 억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1억 3,700만 달러니까 한 2천억 이상의 이제 수익을 올린 거죠. 한 2천억 정도의 회사 수익이 생겼는데 그 2천억 정도 회사 수익 중에 전 이게 좀 깜짝 놀라운데 요 밑에 보면은 뭐 그 지출한 거 다 빼고 넷 레비뉴의 퍼센테이지가 92%예요. 92%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거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아주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실물 경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들만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2022년 예측은 자기네들 마진율이 한 6천억 정도 회사로 커질 것이고 한 84%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제 이 NFT가 그러니까 NFT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무슨 어느 예술 작품이다 이걸 NFT했다 뭐 누구의 뭐 유명한 사진 NFT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어떤 콜렉터블 NFT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고 뭐 이러는 뭐 그런 것들이 도리어 더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케이시가 NFT의 가치는 소속감이다. 나 이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크립토 펑크라든지 이런 NFT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카카오의 프로필 사진, 그걸 이제 그 자기 NFT로 딱 올리는 거야. 그럼 벌써 딱 아는 사람 보면, 얘는 이런 사람, 딱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NFT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가서 사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몇 개를 좀 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NFT들 보면은 뭐 황소뿔에 막 뭐 번개 치는 그림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좀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건 진짜 비싼 NFT들이에요. 크립토 펑크 이거는 얘네들도 수억 이상씩 되는 것들이고 하여튼 뭐 이상한 황소뿔에 뭐 이런 거 하나 저도 이제 사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에 그 프사로 좀 올렸는데 자꾸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무슨 종교가 바뀌었냐 뭐 자꾸만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이제 바꿨어요. 아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나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런 거네 뭐 이렇게 아는 건데 이게 좀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NFT 이런 NFT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NFT는 하나의 그냥 그림 파일이잖아요. 요 그림 파일인데 요거를 메타버스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하고 싶으니까 요거에다가 이제 몸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몸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럼 아바타 딱 만들어주면 메타버스에서 이걸로 딱 다니면은 뭐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기다 막 목소리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변화의 모습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NFT 쪽에 들어와서 그런 마케팅하고 뭐 이게 또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기념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이 법적인 것들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는 이제 아직 이것이 정책과 좀 괴리가 있어서 가니까 말이죠. 또 뭐 여전히 그런 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콜렉터 BAYC가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수천억 원을 갖다가 벌면서 얘네들이 했는데 얘네들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회사 자체가 날아가거나 얘네들이 사기치고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그거 어떡할래? 뭐 이런 이슈들을 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회사 뭐 일반 실문 세계에 있는 회사는 뭐 안 망하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실문 회사 망하면은 거기 뭐 공장 부지라도 남고 뭐 이런데 이거는 그게 남느냐 뭐 이런 걸 억지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 실세계의 어떤 생활과 관습과 이 생각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디지털로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맞으니까 막 나오는 어떤 이유, 질문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게 또 원숭이 이게 가짜 NFT라고 그러는데 원숭이 그림이 막 몇 억씩 하니까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NFT에서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잘 모르면은 이게 BYC가 이렇게 싸게 나왔어? 덜컥 사면은 알고 보니까 그거는 또 오리지널이 아닌 뭐 이런 좀 무료도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막 NFT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초기에는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스 피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런 비용이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이슈였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들은 많이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스 비용이라 또 그런 거 서비스해주는 또 좀 싼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좀 클레이튼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호스트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 너무 뭐 1시간 20분 언제 하나 그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의 그 탄생의 배경서부터 최근의 어떤 그런 그 변화들 또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디지털 화폐의 모습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말 PC의 탄생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시대, 웹 3.0의 시대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 이제 우리의 이제 디시전이다.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좀 하는 얘기인데 이 윌리엄 깁슨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NFT도 이미 와 있고 신문 세계의 디지털화도 이미 지금 어디선가는 굉장히 되고 있고 다 있는데 모두가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 현실이 지금 안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